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의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오랜 방랑 끝에 평양에 도착한 김삿갓. 그는 말로만 듣던 평양에 도착을 하니 그것은 듣던 말대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왜 금수강산이라고 하는지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평양의 한가운데를 요요히 흘러내리는 대동강의 아름다움 외에도 을밀대, 모란봉 등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눈이 닿는 곳마다 빼어난 절경이었습니다. 오랜 방랑길에 지친 김삿갓은 그 아름다운 평양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오랜만에 깊은 행복감에 젖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 노인에게서 부탁받은 곤옥이라는 그 노인의 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이별의 대동강. 다음날 아침 김삿갓은 조반을 먹고 나자 영명사로 벼감대사를 찾아 나섰다. 영명사는 부병로 서쪽 기린굴 위에 서 있는 절이다. 경내로 들어와 보니 절은 빈집처럼 조용하였다. 영명사는 언제나 조용한 절인지 누각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었다. 영명사 절에 중은 보이지 않고 영명사 절 앞엔 강물만 흐른다. 산은 비고 뜰에는 탑만 홀로 서 있어 사람 없는 나루터에 배만 둥둥 떠도네. 이 시를 읽어보니 어쩐지 무아정적의 경지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나는 평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이요 벼감 스님을 만나뵈러 왔소이다. 지나가는 상자를 붙들고 부탁하였다. 상자는 합장 대례를 하더니 김삿갓을 선실로 인도해 주는 것이었다. 벼감대사는 기다리고 있는 듯 김삿갓을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선생을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일전에 장안사에 갔다가 공호 스님한테서 선생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벼감대사는 나이가 80을 넘은 듯 어딘지 모르게 거룩한 느낌이 드는 모습이었다. 어제는 임진사대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시생이 만나 뵙지 못해 결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방안을 둘러보니 저쪽 벽에 다음과 같은 쪽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구름은 천리 만리에 덮여 있어도 같은 구름일 뿐이고 달은 앞내에도 비치고 뒷내에도 비치나 다른 달이 아니로다. 김삿갓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 족자는 뜻이 매우 깊은가 봅니다. 스님께서 지으신 글이옵니까? 아니지요. 저 개송은 신라 때 진경선사께서 읊으신 개송이지요. 저 개송은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불 이공 공불 이색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옵니까? 벼감대사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다. 석고 선생은 저 개송의 뜻을 대본에 알아보시는구려. 엔간히 일식하다는 사람들도 저 족자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셔가며 그런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대사님 계시옵니까? 대사님을 잠깐 만나뵈러 왔소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80이 다 된 쪼그랑 할아버지가 문 밖에서 머리를 연신 굽신거리고 있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벼감대사는 쪼그랑 할아버지를 서슴지 않고 방 안으로 맞아들인다. 방문객은 다리가 자유롭지 못한지 방 안에 들어와 앉기까지 무진 애를 쓰는 듯이 보였다. 부하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오셨소이까? 벼감대사가 그렇게 물어보자 노인은 몸이 괴로워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내
내 나이 올해 90이 얼씨다. 몸이 몹시 괴로운 걸 보니 앞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대사님은 영험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나를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김 작가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의 욕심에는 한이 없구나 싶었다. 벼감대사는 천인덕스럽게 반문한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요? 몇 해나 더 살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될 수 있으면 100살까지는 살고 싶구려. 김 작가는 그 대답을 듣고 입을 딱 벌렸다. 그러나 벼감대사는 노인을 나무라듯 말한다. 여보시오, 영감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욕심이 없으시오. 100살까지 살고 나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게 아니옵니까? 늙은이는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하는 빛을 보인다. 아니지요. 이왕이면 150살까지만 살게 해주소서. 좋소이다. 150살까지 살게 해드리죠. 그러나 150살이 되는 해의 섣달 금날에는 꼭 돌아가셔야만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또다시 당황하는 빛을 보이며 아니지요. 이왕이면 200살까지는 살게 해주소서. 이에 벼감대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나무라주는 것이었다. 영감님은 욕심이 왜 그렇게도 적으십니까? 이왕이면 영원히 살아가실 생각을 왜 못하시옵니까? 쪼그랑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짓는다. 여보시오.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단 말이오. 벼감대사는 이때다 싶은지 노인에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중생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고해에서 반드시 제도되는 법이옵니다. 그렇게만 되면 육신은 비록 죽어 썩어버리더라도 영혼은 반드시 극락세계로 가게 되는 법이지요. 극락세계야말로 죽음의 고통을 모르는 영생의 세계라는 것을 왜 모르시옵니까? 그 모양으로 벼감대사가 순순히 타이르자 쪼그랑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교에 귀의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벼감대사의 능수능란한 포교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대사님은 어쩌면 설법이 그렇게도 능란하시옵니까? 벼감대사는 소리를 내 크게 웃는다. 장안서에 계신 공호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공호 스님은 사가 선생과 시집기 내기를 했다가 참패를 당했다고 하시던데 그러한 사가 선생한테 나는 설법을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있으니 이런 영광이 없소이다. 대사께서는 무슨 겸손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활짝 열려있는 방문 너머로 대동강에 떠있는 수많은 놀이배들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기 놀이배들이 보이네. 스님, 이 강에서는 문만 열어놓으면 강에 떠있는 놀이배들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려? 그렇다우. 속세 사람들은 남의 경치를 내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차경이라고 하지요. 거기까지 말하다가 벼감대사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사가들은 하고 정중하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입니까? 벼감대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저기 보이는 놀이배들을 여기 앉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소이까? 하고 묻는다. 강물 위에 떠있는 배를 방 안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제기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일종의 선문답임이 분명해 보였다. 그런 사실을 깨닫자 김 작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을 스르르 닫아버렸다. 방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었다. 벼감대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또 묻는다. 문을 닫지 않고도 배를 멈출 방법은 없겠소이까? 김 작가는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채 두 눈을 슬며시 감아버렸다. 배가 아무리 움직여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다름이었기 때문이었다. 벼감대사는 그 모양을 보고 파한대소를 하는 것이었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여 바로 이 순간에 나는 좋은 개성을 하나 얻었소이다. 그리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선시 한 수를 써보이는 것이었다. 네, 이제 부처님의 본성을 깨닫고 보다니 지금 부처님은 나의 몸속에 계시구나. 나와 부처님이 다름이 없음은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때문이로다. 불화 일려의 기막힌 선시였다. 시는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사옵니다. 김삿갓이 시가 적혀있는 종이쪽지를 집어들려고 하자 벼감대사는 조용히 말한다. 무의 세계에서는 소유가 필요치 않은 것이옵니다. 이었고 벼감선사가 손짓을 하니 상자가 술을 한 잔 차려다 놓는다. 사카 선생은 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술이 아닌 곡차를 좋아합니다. 절에 오셨으니 우리 곡차를 한 잔 나누십시다. 멀쩡한 술을 벼감대사는 익살맞게 곡차라고 부른다. 일찍이 진목대사가 술을 남달리 좋아하여 술을 곡차라고 부른 데서 나온 말이었다. 김삿갓도 술을 좋아하지만 벼감대사의 주량은 끝이 없었다. 그는 마셔도 취할 줄을 모르므로 김삿갓은 너무도 놀라워 주장관사해 술 마시는 내가 바다와 같다는 그런 옛말이 있더니 손님의 슬빼는 정말 바다와 같이 크십니다. 그려? 하고 말하니 벼감대사는 즉석에서 내 배가 주정관사이라면 시를 잘 지으시는 선생은 시담대어천 즉 시를 짓는 담력이 하늘처럼 크다는 것이옵니다. 하고 대꾸를 응고대첩대로 받아넘긴다. 그야말로 간담이 상조하는 술친구였다. 선방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교육조차 추월한 데에 벼감대사의 호담스러운 풍도가 엿보였던 것이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벼감대사에게 이런 농담을 하였다. 술하면 이태백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태백은 날마다 술만 마시기가 미안했던지 마누라에게 이런 시를 지어보인 일이 있었답니다. 1년 360일 날마다 취해 돌아가고 있으니 이태백의 마누라라 하기로 태상의 처와 무엇이 다르리요. 말할 것도 없이 김삿갓은 그런 시를 일부러 응용해가면서 벼감대사가 술을 너무나 과한 것을 은연중에 일러주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벼감대사는 그 말을 듣고 파한대소를 하며 팔을 설레설레 내젓는다. 사카 선생, 나를 위해서라면 행여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나는 그런 번뇌가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비구승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바탕 웃어내다가 그런 점으로 본다면 사카 선생이야말로 마누라에게 너무도 죄가 많은 분이요. 안 그렇소이까? 하고 은근히 한 대 갈겨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벼감대사의 말을 듣고 불현듯 마누라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라 보였다. 타상벼슬을 지내는 사람도 견우직녀처럼 1년에 한 번씩은 마누라를 만난다고 하는데 자기는 30년 동안이나 방랑생활을 하면서 마누라를 만나본 것은 꼭 한 번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벼감대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워낙 조상 때부터 죄가 많은 놈이라 하늘을 보기 부끄러워 자나깨나 삿갓을 쓰고 살아가는 몸이올시다. 벼감대사는 위로하듯 말한다. 그것도 전생부터의 인연일 것이요. 이 세상에는 인과 흥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였다. 김삿갓은 이왕 고승을 만난 기회에 불교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싶어 벼감대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부처님과 보살은 어떻게 다루옵니까? 부처님이란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는 온갖 미망과 번뇌를 깨끗이 떨쳐버리고 자기 자신 속에서 불성을 찾아내 자연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다른 중생들도 교화를 시켜 깨닫게 해준 성인을 부르는 칭호지요. 처음에는 석가열의 한 분만을 부처님이라고 불러왔지만은 그 후에 석가열애를 따르는 많은 선각자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그들도 넓은 의미에서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러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옵니까? 보살이라 함은 위로는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구하면서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시켜 성불하게 하려고 수행에 힘을 기울이는 불자들을 부르는 칭호지요. 사람은 누구나 불성을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행만 잘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그만한 수행을 쌓으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야 물론이지요. 신라 때의 고승 부설거사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한 심경을 다음과 같은 개성어로 말하고 있어요. 눈에 뵈는 것이 없으면 분별이 필요치 않고 귀에는 시비가 없는 소리만이 들린다. 분별과 시비를 모두 떨쳐버리니 마음은 절로 부처님에게 귀하게 되노라. 부처님의 세계란 바로 그 개성의 세계와 같은 것이에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육기가 먼저 동하는 나 같은 속물은 도저히 부처님이 될 수 없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사가 선생이야말로 부처님의 성품을 선천적으로 풍부하게 타고나신 분일 겁니다. 과찬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대사께서는 술이 몹시 취하셨는가 봅니다. 벼감대사는 취했다는 소리에 머리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내가 취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술을 마셨다면 취했을지 몰라도 혹차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이까? 벼감대사는 그와 같은 익사를 부려가면서 나는 방랑시인 김삿갓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유불선에 모두 능통했던 북창 정염 선생을 연상하게 되어 하고 말한다. 정북창이라면 중종 때의 유명한 학자 말씀입니까? 정북창과 삿갓 선생은 닮은 점이 너무도 많아요. 어떤 점이 어떻게 닮았다는 말씀입니까? 정북창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울기를 그치지 않아서 부모가 크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이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아이는 지금 벽에 써있는 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흐름을 멈추게 하려면 바람벽을 백지로 도배를 해보십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대로 벽을 백지로 발라버렸더니 그 아이는 그제야 울기를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북창은 나면서부터 생이 지지를 한 셈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선생은 정북창과 너무도 닮았어요. 정북창은 교술이 싫어 선생처럼 운수 행각으로 종신했으니 그 정도 같고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면구스러워 견딜 수 없었다. 정북창은 청사에 빛나는 어른신데 걸개에 지나지 않는 나를 어찌 감히 그런 어른에게 견주십니까? 과공이 비례란 말이 있지 아니합니까? 무슨 말씀을. 선생 자신은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선생의 이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만인의 입에 널리 회자될 것이옵니다. 벼감대사는 예언 비슷한 말을 한마디 던지고 나서 정북창이 세월을 떠날 때 읊은 사세시가 있어요. 내가 그 시를 한번 읊어보지요. 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들려주었다. 한평생 만권의 책을 읽으며 날마다 술을 1000잔씩 마셨노라. 항상 복희시대의 고상한 얘기만 했을 뿐 속된 말은 입에 담지도 않았노라. 벼감대사는 정북창의 시를 읊어보이고 나서 김삿갓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정북창은 방 안에 들어앉아 독서와 술로 일생을 보냈지만 선생은 요산요술을 하며 영풍농월로 팔도를 편담하고 계시니
선생이야말로 만고의 한 분뿐인 풍류객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안 그렇소이까, 사카 선생? 이날 밤 두 사람은 술 마셔가면서 혹은 불교를 말하고 혹은 유교와 도교를 논하며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 그러고도 미진에 김삿갓은 벼감대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나는 아직 참선이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는데 참선은 그렇게도 좋은 것이옵니까? 그러자 벼감대사는 다음과 같은 선시 한 수를 적어 보였다. 한 번 참선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서 모든 사물이 분명하게 보인다. 마치 바람이 대나무를 지나감과 같으니 대나무는 바람을 붙잡아두지 않는다. 김삿갓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아리송하였다. 마침 그때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상자가 문 밖에서 알린다. 무슨 손님이 아침부터 찾아오셨는고? 벼감대사는 방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아니 일용보살이 이거 웬일이야, 어서 들어와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찾아온 여자 손님은 방 안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아침부터 무례스럽게 찾아와 죄송하옵니다. 혹시 김삿갓이라는 분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은 아니옵는지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소리를 듣고 척이 놀랐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 누가 찾아왔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자기를 찾아올 여인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벼감대사는 일용보살이 김삿갓을 찾아온 것을 알자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일용보살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삿갓 선생을 찾아온 모양이구만. 그래. 하기는 일용보살 같은 비인이 나 같은 늙은 중을 찾아왔을 리가 있으라고.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면 지금 나와 마주 앉아 계시니 그분을 만나보고 싶거든. 이리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김삿갓을 돌아다보면서 삿갓 선생은 무슨 연복을 그렇게도 많이 타고나셨기에 평양에서도 시를 잘 짓기로 소문난 일용보살을 아침부터 찾아오게 만드셨어. 하고 농담을 걸어오는 것이었다. 일용보살이요? 나는 그런 분은 알지도 못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까? 김삿갓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그때 일용보살이라는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김삿갓에게 합장배례를 하는데 보니 그녀는 며칠 전에 연광정에서 화전놀이를 할 때 시를 가장 잘 지었던 노기 죽향이가 아닌가. 김삿갓은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로 반가웠다. 아니 이거 웬일이시오?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소이까? 불명으로는 일영이라고 부르는 노기 죽향이가 영명사로 김삿갓을 새벽같이 찾아오게 된 사연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연광정에서 화전놀이가 있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죽향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일행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기로부터 김삿갓이라는 양반이 고녹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던데 너희들 중에 혹시 그런 여인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 양반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거라 하는 말을 듣고 죽향은 속으로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왜냐하면 죽향 자신의 본명이 고녹이었기 때문이었다. 죽향은 어려서 기생의 양녀로 끌려온 그날부터 고녹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죽향이라는 이름으로 기생교육을 받게 되었다. 본인은 기생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은 양모가 매질을 해가며 기생으로 키웠던 것이다. 당시 나이가 어린 고녹은 오매불망으로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양모가 어떻게나 악독했던지 양모는 아버지 얘기를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뿐이랴 이름조차 죽향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죽향의 본명이 고녹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야 어쨌거나 죽향은 김삿갓이 고녹이라는 여인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 가슴이 설레어 오물 금할 길이 없었다. 김삿갓이라는 양반은 나의 본명을 어떻게 알고 나를 찾는 것일까? 나를 찾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른은 나의 아버지와 친분이 두터우신 분은 아닐까? 죽향은 20여 년 동안이나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새삼스레 북받쳐 올라 그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세웠다.
양모가 아직 살아있다면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양모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결심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에 부랴부랴 임진사 댁을 찾아가 보니 공교롭게도 김삿갓은 조반을 먹기가 무섭게 구경을 나갔다는 것이 아닌가. 죽향은 눈앞이 아들 키우는 실망감을 느끼며 연광정, 을밀대, 부병루 등등으로 그날 하루를 김삿갓을 찾아 헤매었다. 그래도 김삿갓을 만날 수가 없어 다음날 또다시 임진사 댁을 찾아가니 김삿갓은 어젯밤 영명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죽향은 체면불구하고 다음날에는 새벽같이 영명사로 벼감대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자기를 찾아온 죽향이라는 기생이 예곤옥이라는 알고 크게 기뻤다. 더구나 시를 잘 짓기로 소문난 죽향이가 예곤옥과 동일인임을 알고 더욱 기뻤다. 그리하여 벼감대사 앞에서 죽향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자네는 시를 잘 짓는 죽향이라고 듣고 있는데 자네 본명이 예곤옥인 것은 틀림이 없단 말인가? 죽향은 울먹이며 대답한다. 제 이름은 분명히 예곤옥이옵니다. 제가 비록 6살 때 아버님의 스스를 떠나기는 했지만 이름이야 어찌 잊어버렸을 리가 있겠나이까. 자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딸은 7살 때 어떤 기생한테 양녀로 주었노라고 했는데 자네는 6살에 집을 나왔노라고 하니 나이가 틀리지 않는가? 자네 아버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저는 그 당시 나이가 너무도 어렸기 때문에 아버님의 이름만은 모르옵니다. 죽향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그녀의 얼굴은 주막 성인의 주인인 예노인과 닮은 데가 너무도 많았다. 이에 김삿갓은 크게 기뻐하며 죽향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자네가 아버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 줌세. 자네 아버님의 이름은 예동철씨라고 하네. 죽향은 그 소리를 듣고 대뜸 눈물이 글썽해지며 삿갓 선생은 저희 아버님을 어떻게 아시옵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이미 80이 다 되셨을 터인데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기는 하시옵니까? 하고 다급하게 물어싸는 것이었다. 물론 생존해 계시고 말고 여기서 50리쯤 떨어져 있는 중화국을 어느 산속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도 몰랐더란 말인가? 죽향은 그 말을 듣고 나자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다가 이번에는 벼감대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 스님, 삿갓 선생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아버님의 소식을 좀 더 소상하게 알아보고 싶사옵니다. 스님께서는 허락해 주실런지요? 벼감대사는 흔쾌히 허락한다. 애령보살이 아버님의 소식을 그렇게도 알고 싶어 하는데 내가 왜 회방을 놓겠는가? 어서 댁으로 모시고 가도록 하게. 삿갓 선생, 애령보살은 나의 교화로 불문에 귀화한 나의 불제자올시다. 두 분이 이토록 기이하게 만난 것도 전생부터 인연이니 애령보살을 정성껏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하여 김삿갓은 이내 죽향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죽향의 집은 대덕문 가까운 산끝을게 있었다. 그다지 큰 집은 아니었지만 뜰이나 방 안이나 모두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벽에 걸려있는 한 폭의 족자였다. 이 몸은 윤락하여 기생이 됐을 망정 어진 낭군 만나 길이 섬기고 싶었소. 님의 마음 반석처럼 굳지가 못해 오래지 않아 딴 여자로 옮겨갔구려. 김삿갓은 그 족자의 시를 읽어보고 죽향이 어떤 성품의 여자인가를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죽향은 김삿갓을 좌상 대청에 모시다 놓고 술을 권하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한다. 저는 6살 때 평양에 양녀로 끌려온 이후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양모는 저를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팼기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그런 구박을 받을수록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더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사옵니다. 더구나 철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미칠 듯이 그리웠습니다. 사가 선생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언제부터 알고 계시기에 제 본명까지 알고 계시옵니까? 가슴속에 맺혀있던 원한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죽향의 두 뺨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내가 자네 아버님을 알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네. 자네 양모는 그렇게도 가혹한 사람이었던가?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기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자네 양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양모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양모가 생전에 계시다면 저는 아버지를 찾아볼 생각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옵니다. 악독하던 양모가 돌아가셨다니 그거 참 잘됐네 그려. 김 작가는 죽향을 동정하는 나머지 그런 말을 하다가 얼른 말머리를 돌려 예묘인의 근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와 딸이 50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서로가 행방을 몰라 20여 년간이나 애타게 그리워해왔다니 그야말로 단장이 비어했네 그려. 자네 아버지는 이미 노쇠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아버지를 하루속히 찾아가 뵙도록 하게. 죽향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았으니 제가 어찌 찾아가기를 지체하겠습니까? 내일 아침은 길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다가 문득 얼굴을 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평양에 끌려온 이후부터는 문 밖에 나가본 일이 없어 혼자서는 아버지를 찾아갈 자신이 없사옵니다. 매우 어려운 부탁입니다마는 사가 선생께서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저와 동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를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몰라 부탁드리오니 꼭 좀 들어주시옵소서. 김 작가는 죽향과의 동행을 대번에 응낙하였다. 20여 년간이나 서로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딸을 반갑게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은 젊은 여인과 산속을 함께 여행하는 것도 자칫 풍류적일 것 같기 때문이었다. 죽향은 김 작가의 응낙을 받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러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이오니 선생께서는 일찍 주무시옵소서. 저는 아버님에게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저희들이라 타고 갈 부담마도 미리 부탁해 놔야 하겠습니다. 죽향은 언제나 시름에 잠겨있는 얼굴이었건만 아버지를 만나 가게 되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가 넘쳐 있었다. 김 작가는 잠자리에 들자 약간 허전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벽에 걸려있는 족자로부와 죽향은 몸을 함부로 허락할 기생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엉뚱한 욕심은 깨끗이 버리고 곱게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죽향은 이미 나들이 옷을 갈아입고 대문 밖에는 부담마 2필까지 개령시켜 놓고 있었다. 이렇게도 일찍 떠나야 하는가? 아버님을 한시라도 빨리 뵙고 싶어 조용히 앉아있을 수가 없사옵니다. 자네 심정은 할만하네. 그러면 곧 떠나기로 하세. 김 작가는 조반은 먹는 둥 마는 둥 죽향과 함께 말을 타고 중화고을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이날따라 날씨는 쾌청이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말을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고요한 산골짜기에 말방울 소리가 유량하게 울려 퍼진다. 우리가 마치 100년 가약을 맺고 신행길을 떠나는 것만 같네 그려. 김 작가씨 죽향을 돌아다보며 그런 농담을 건네니 죽향은 눈을 가벼이 흘려 보이고 나무란다. 아이 참 선생님도 엉뚱한 생각하시다가 말에서 떨어지시옵니다. 마침 그때 어디선가 두견 쐬우는 소리가 영절스럽게 들려오고 있었다. 김 작가는 흥이 겨워서 날마다 방 안에만 앉아 계시던 자네 어르신네가 건강이 어떠하신지 정말 궁금하네 그려 하고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시한수를 읊었다. 봄은 갔는데 늙으신 몸 어떠하실까? 방에 앉아 나들이도 안 하셨다니
투견세야, 뭐가 그리워 애타게 우느냐. 울음소리에 못다 핀 꽃 떨어지리라. 김삿갓은 예노인이 아직도 무사하실까 은근히 걱정스러워 투견세 소리를 들어가며 한숨을 퍼본 것이었다. 죽향은 그 시를 들어보고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드는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죽향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방 안에만 들어앉아 외출을 안 했다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죽향은 말이 없건만 말방울 소리는 산천초목을 요란스럽게 울리며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이윽고 죽향이 김삿갓에게 묻는다. 삿갓 선생, 저희 아버님은 바깥 출입을 안 하시고 언제나 방 안에만 앉아 계셨사옵니까? 내가 만났을 때에는 찾아오는 손님도 없었지만은 줄곧 방 안에서 술만 마시고 계셨네. 원체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그래서는 안 되실 터인데. 죽향은 조그맣게 속삭이고 또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기는 것이었다. 이윽고 석양 무렵에 목적지가 가까워왔다. 삿갓 선생, 저희 아버님이 사신다는 성인이라는 주막은 어디쯤 있사옵니까? 자네 어르신네가 사시는 집은 저 고개 넘어 있네. 죽향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초조해 오는지 지금 이 순간의 제 심정을 시로 한번 읊어보고 싶사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어보이는 것이었다. 간절히 그리운 님은 산속에 계시건만 소식을 모르는지 너무도 오래였어. 오늘은 오솔길을 밟으며 찾아오건만 석양에 살인문 닫힌 집은 어디 있는고. 김삿갓은 그 시를 듣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으로 온몸이 오싹해왔다. 이윽고 예노인이 살고 있는 주막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말을 멈추고 살인문 앞에 내려섰다. 그러나 살인문은 굳게 닫혀있고 성인이라는 간판 쪽지가 거꾸로 매달린 채 석양바람에 달랑달랑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죽향은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김삿갓 얼굴만 침통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선생님, 이 집이 틀림없사옵니까? 혹시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은 아니옵니까? 하고 울성으로 묻는다. 이 집이 틀림없네. 나는 이 집에서 자네 어르신네와 하룻밤을 같이 지낸 일도 있는걸. 가만히 있게 내가 주인을 불러보지. 김삿갓은 굳게 닫혀있는 살인문을 흔들어대며 주인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지 않은가. 죽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김삿갓은 살인문을 억지로 열어젖히고 앞마당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는 빈 방이었다. 김삿갓은 예동철 노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차마 입 밖에는 낼 수가 없었다. 잠깐 외출하신 모양이니 방 안에 들어가 기다려보기로 하세. 방 안에 들어와 보니 아랫목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는 다음과 같은 지방이 붙어있는 것이 아닌가. 자식도 없이 돌아가신 선비 예동철의 신주. 그 지방은 누가 보아도 예동철 노인의 지방임이 틀림없었다. 죽향은 그 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제사상 앞에 왈칵 쓰러지며 아이고 아버지 하고 목을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도 그 통곡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메어지는 것만 같았다. 20여 년 동안이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오던 아버지와 딸이 정작 만났을 때에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으니 죽향은 가슴이 얼마나 절통할 것인가.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거니와 살아있는 죽향의 애통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죽향은 알아듣지도 못할 넋두리를 수없이 늘어놓으며 울고 울고 또 울었다. 이윽고 김삿갓은 죽향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 흔들었다. 여보게 그만 고정하게. 선고께서 언제 돌아가셨으며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마을의 풍원 영감님을 찾아가 보기로 하세. 풍원이란 마을의 공사를 처리하는 향리 어른인지라 그를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윽고 풍원을 찾아보니 풍원 영감은 슬픔에 잠긴 어조로 말한다.
그 어른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은 꼬박 열흘 전의 일이었지요. 그 어른에게는 자녀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고노가 너는 애비가 죽어도 찾아올 줄을 모른단 말이냐 하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전해 듣고 모두들 울었다우. 따님이 열흘만 일찍 찾아오셨어도 그 어른께서는 눈을 편히 감고 돌아가셨을 터인데. 죽향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울어도 아버지를 만나볼 수는 없었다. 죽향은 울음을 거두며 말한다. 동리 어른의 고마움을 말로는 이루 다할 수가 없사옵니다. 내일은 아버님 무덤 앞에서 동리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제사를 지낼 생각이오니 동리 어른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시도록 하시옵소서. 김삿갓은 죽향의 사려 깊은 효성에 내심 감동하였다. 예동철의 무덤은 그가 술장사를 하고 있던 초가집 뒤언덕 양지 바른 곳에 있었다. 이날 밤 죽향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밤을 새워 제사 음식을 굉장히 마련하였다. 그래야 다음 날은 마을 사람들을 묘소 앞에 모두 모셔놓고 제사를 성대히 치렀다. 그 자리에서 김삿갓은 눈물겨운 제문을 손수 읽어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제사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지내본들 무슨 소용이랴. 제사를 끝낸 뒤에도 죽향은 마을 사람에게 술을 대접해가며 이런 말을 하였다. 저는 홀로 대신 아버님을 모시지 못한 불효막급한 죄인이옵니다. 지금이나마 제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아버님의 무덤을 지키며 조속으로 제사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마을 어른들 여러분께서는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김삿갓은 죽향의 폭탄 같은 선언을 듣고 적이 놀랐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 버린 뒤 무덤 앞에 단둘이 남게 되자 자네는 정말로 평양생활을 청산하고 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아버님의 무덤을 지키며 살아갈 생각인가? 하고 물어보았다. 아버님은 운명하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저를 그토록 그리워하셨다고 하오니 제가 이제 아버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 길 외에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며칠 후에 사카 선생을 평양으로 모시다 드리고 평양 살림을 정리한 뒤 다시 내려와 3년 동안은 아버님이 사시던 초막에서 혼자 살아갈 생각이옵니다. 죽향의 결심은 확고부동해 보였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무덤가에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아직 흙도 마르지 않은 붉은 무덤을 바라보며 인생 무상을 생각하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두견새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해걸음의 두견새 소리를 들으니 서산대사의 시가 생각나네 그려. 그 옛날 서산대사는 출가한 지 30년 만에 돌아와보고 환향이라는 시를 지은 일이 있네. 자네의 지금 심정은 그때의 서산대사의 심정과 마찬가지일 걸세. 서산대사께서는 그때 어떤 시를 지으셨습니까? 내가 읊을 테니 들어보게. 김삿갓은 즉석에서 서산대사의 시를 읊어보였다. 떠난 지 30년에 고향에 돌아오니 사람은 죽고 집이 헐려 마을은 황폐하네. 산은 말이 없고 봄은 처음으로 오는데 두견새 소리만 아득히 들려오노라. 죽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말없이 눈물만 지을 뿐이었다. 날이 저물어 무덤가에는 어둠이 짙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죽향은 집에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나 무덤만 맴돌고 있었다. 밤기울이 차가우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세 그리요. 김삿갓은 추위가 느껴져서 집에 들어가기를 재촉하였다. 그러나 죽향은 그 말을 듣지 못했는지 아무 대답도 없이 여전히 무덤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윽고 앞산에 달이 솟아오르자 어둠 속에서 무덤이 우연히 솟아올라 보였다. 김삿갓은 어둠 속에서 솟아나는 무덤을 보자 죽향을 위로해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서산대사는 어떤 스님이 입적했을 때 이런 시를 읊은 일이 있었네. 볼 때에는 흰 구름과 더불어 왔고
갈 때에는 밝은 달을 따라간다니 오고 가고 하다가 꿈인 듯 사라진 사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꼬? 서산대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상과 같은 개성을 읊은 것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열반으로 돌아간다는 진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말씀일 걸세. 자네 아버님은 불생불멸의 극락세계로 가셨을 것이 분명하니 너무 슬퍼하지 말게. 죽향은 달빛 속에서 무덤을 극히 응시하며 말한다. 위로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잖아도 표감 대사께서는 일찍이 생사관에 대해 저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일이 있사옵니다. 표감 대사는 생사에 관해 자네에게 뭐라고 하시던가? 표감 대사는 생사관에 대해 저에게 다음과 같은 개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죽고 하는 일은 끝없이 계속되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가. 가는 길을 스스로 그르치지 않으면 그 길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표감대사께서는 이상과 같은 개성을 들려주시면서 항상 대자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감대사는 자네한테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네. 자네 어르신네는 워낙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라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셨을 걸세. 저도 그렇게 믿고 싶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육신의 영묘에 있는 까닭에 고륙지정을 떨쳐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날씨가 추우니 선생은 방에 들어가 주무시옵소서. 김삿갓은 고개를 가로 흔들었다. 이 사람아, 자네를 산소에 혼자 내버려 두고 나만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죽향은 이내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을 모시고 저도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죽향은 집으로 들어오자 김삿갓의 이부자리를 따뜻한 아랫목에 깔아주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멀찌감치 떨어진 윗목에 자리를 펴면서 제가 상중이 아니었으면 오늘 밤은 선생님을 가깝게 모시고 싶사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가까이 있어도 몸까지 가깝게 모시지 못하는 사정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동침하지 못하는 사정을 완곡히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도 비통에 잠겨있는 죽향을 무리하게 가까이 할 생각은 없었다. 마음만 통했으면 그만이지 나열인 풋내기들처럼 겉에어 살을 꼭 섞어야만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비록 살은 섞지 않았지만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고 보니 그날로부터는 두 몸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러기에 김삿갓은 죽향에게 농담 삼아 우리들은 마치 호라비와 가부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는 것만 같네 그려 하고 말했더니 죽향은 오랜만에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렇게 받아넘기는 것이었다. 옛날 시에 화서 성미청 즉 꽃은 웃어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제 눈 한간 새는 울어도 눈물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사카 선생만은 소첩의 심정을 충분히 알아주시리라고 믿고 있사옵니다. 진실로 변죽을 두드리면 복판이 울리는 멋진 대답이었다. 김삿갓은 죽향과 함께 예노인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지내주다가 10여일 후에는 평양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죽향은 저도 일단 평양에 올라가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와야 하므로 평양까지는 선생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평양에 도착했으나 임진사댁에 다시 찾아갈 생각은 없었다. 나는 자네가 없는 평양에 오래 머물러 있을 생각은 없네. 자네가 중하로 돌아가는 날 나도 평양을 떠날 생각이니까 그동안은 자네 집에 머물러 있게 해주게나. 죽향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저희 집을 내버려 두고 가시기는 어디로 가시나입니까? 제가 사흘 후에 중하로 떠난 뒤에도 집은 계집아이가 지키고 있을 것이오니 선생은 저희 집에 얼마든지 유숙해 주시옵소서. 아니야. 자네가 중하를 떠나는 날 나도 어디론가 떠나갈 생각이네. 자네가 없는 평양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혼자만 남아있겠는가? 사실 그렇게도 좋아했던 평양이었건만 이제는 죽향이 없는 평양은 사막처럼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마침내 이별의 날이 오자 김삿갓은 배낭을 먼저 짊어지고 나서며 죽향에게 말한다. 자네를 대동강 나루터까지 전송하고 나서 나도 관서지방으로 떠나기로 하겠네. 죽향은 도리질을 하며 말한다. 아니옵니다. 선생을 전송해드리고 저도 나중에 떠나겠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여자고 나는 산의 대장부가 아닌가. 자네를 전송하기 전에는 나는 발길이 무거워 떠날 수가 없네. 두 사람은 서로 전송하겠다고 한바탕 승강이를 하다가 결국은 죽향이 먼저 떠나게 되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대동강변에 있는 나루터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죽향은 나룻배에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김삿갓의 얼굴만 눈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배에 오르게나. 죽향은 그래도 배에 오르지 않고 김삿갓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한수를 읊는다. 대동강에서 정든님과 헤어지는데 천만 올의 실버들도 잡아내지 못하고 눈물 어린 눈으로 눈물 젖은 눈 바라보니 님도 해가 타는가 나도 해가 끈기요. 그야말로 간장이 녹아나는 시였다. 거기대 김삿갓도 한마디 응수가 없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눈앞에 전개되는 대동강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시를 pos다. 푸른 새는 강물에서 정답게 논일고 난간에서 바라보니 풍경은 아름답건만 님 보내는 시름은 북쪽산에 어리고 멀리 떠나가는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네. 꾀골새는 버드나무 숲에서 울어쌌는데 나는 바라게 기대 풀밭만 바라보느라 그대를 보내고 나 혼자 언덕에 남으면 달이 질 때 스름을 무엇으로 달래랴. 죽향은 김삿갓이 읊는 이별의 시를 듣고 옷소매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것이었다. 아직 잠자리조차 같이 해본 일이 없는 그들이었다. 그러나 불경에 보면 마음의 눈이 서로 미치면 모든 것이 꿰뚫어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지금 대동강가에서 이별을 앞에 두고 가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죽향이여 보내는 사람은 김삿갓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서로가 바뀌어 가는 사람의 마음은 보내는 사람의 심정이요 보내는 사람의 심정은 가는 사람의 심정이었던 것이다. 일찍이 고려때의 시인 정지상은 대동강 강물은 언제나 마르련가 이별의 눈물로 해마다 불어만 가네 라고 노래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뱃사공은 김삿갓에게 대동강은 이별의 대동강이요 눈물의 대동강이라고 하고 말한 바가 있었거니와 짜장 대동강에는 이별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인조 때의 시인 정인경은 대동강가에서 강두 송별이라는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님이 가시는 배를 보내고 돌아오니 언덕 위에 복사꽃 어지러이 휘날리고 시름을 잊으려고 술에 취해 보았으나 서산에 해저문이 또다시 그립구나. 이별이란 누구에게나 애타게 눈물겨운 것. 그러게 시인 이지활도 그리운 님을 멀리 보내고 슬픈 마음을 이렇게 달래왔었다. 밤마다 그리워 밤이 깊은 줄도 모르 저 달은 멀리 가신 님에게도 비치리 애끓는 이 원한 어느 누가 알리오 정자에 홀로 기대 눈물 뿌리오. 세정은 변하고 인심은 바뀌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슬픔만은 예나 지금이나 추워도 다름이 없던가. 죽향과 김삿갓은 좀처럼 헤어질 줄을 몰랐다. 배가 떠날 모양이니 어서 배에 오르게. 김삿갓이 배에 오르기를 재촉하자 죽향은 눈물을 씹어 삼키며 선생은 이제부터 어디로 가시옵니까? 하고 울성으로 묻는다. 나는 어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기가 어려울 걸세. 죽향은 그 말을 듣자 소름이 북받쳐 올라 잠시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이별의 시를 이렇게 읊는 것이었다.
부디 평안히 가시옵소서. 끝없이 머나먼 말리길을 하늘에 달이 없는 밤이면 외기록이 슬피 우르오리다. 그리고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조그만 돈주머니 하나를 김삿갓의 배낭 속에 쑤셔넣어주며 이것은 몇 푼 안 되지만 술값으로 못해 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말 한마디를 남기기가 무섭게 손살같이 나룻배 뛰어올라 숫제 외면을 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눈물이 앞을 가려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죽향아, 부디 잘 가거라. 오늘 우리들의 이별은 처음이자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낯가리며 발길을 돌리는 김삿갓의 눈에서도 몇 방울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